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평소 출퇴근할 때 즐겨 듣던 사연 프로그램에 제가 직접 이야기를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지금은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말솜씨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고 싶어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살 초반 때부터 만나오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항상 좋은 대학에 가려고 공부만 하다 보니 그동안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서 첫 연애에 가까웠죠. 처음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는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느끼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20대 초반부터 만나다 보니까 입대부터 시작해서 대학 졸업 그리고 취업 때까지 항상 함께했던 사람이었어요. 군대까지 기다릴 줄은 몰랐는데 고무신에서 꽃신을 신고 서로 아껴주며 만나와서 그런지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과는 정말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다정한 성격에 자기 일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어요. 저희 관계가 조금씩 달라졌던 시점은 남자친구가 군대를 전역하고 난 뒤 행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오빠, 이번에 복학한다고 했지? 아니, 이번에 복학을 좀 미루고 행정고시를 준비해보려고 해. 그래도 대학은 미리 졸업하고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냥 빨리 보고 공무원 된다고 생각하면 대학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자기도 알잖아. 나 공부 잘하는 거. 왠지 한두 번이면 붙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하지만 행정고시가 그렇게 만만한 거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내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 에이, 자기 나 몰라? 내가 제대로 준비하면 다를 거야.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니까 2, 3년 안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빠의 뜻이 그렇다면 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아무래도 중요한 시험 준비하는 기간에는 자주 못 만날 수도 있고 자기가 서운해할 수도 있어. 알지? 나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서 공무원 준비하는 거야. 졸업하고 나서 안정적인 직장 잡는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공무원이 가장 나은 직업인 것 같아. 염치 없는 소리지만 자기가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오빠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얼마든지 지지해줄 수 있지. 열심히 준비해봐. 남자친구가 실제로 대학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싶다는데 반대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 이후 시험 일정을 알아보더니 문제집도 하나씩 사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뜻이 확고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첫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오빠의 말대로 저희는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자리에서 노력하며 사랑을 이어왔어요. 또 시험을 준비하는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먼저 취업을 나갔던 제가 대부분 비용을 부담해주고 또 공부하면서 필요한 책들도 많이 구매해 주었어요. 오빠가 시험 준비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행정고시를 잘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공부하는 건 남자친구지만 이런 세밀한 부분을 챙겨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자주 만나기가 어려워서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가 2년에서 3년까지는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니 저도 믿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첫 시험이 있던 날 남자친구는 잘 보고 오겠다고 들어갔지만 나왔을 때 표정은 뭔가 달라졌어요. 뭔가 물어보기는 미안하기도 하고 기분 전환을 위해 음식점에 갔고 그날은 아무렇지 않게 보냈던 것 같아요. 2달 뒤 결과가 나왔을 때 첫 시험에 아쉽게 떨어지긴 했지만 남자친구는 점수를 보고 나서는 더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스스로 점수가 조금 모자랐다면서 내년에는 꼭 붙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아쉽게 됐어. 조금만 더 잘 봤으면 붙었을 텐데. 이 점수면 그래도 첫 시험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다음 시험 때는 왠지 붙을 수 있겠는데?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빠가 열심히 한다면 다음번에 붙을 수 있을 거야. 고마워. 다 자기가 옆에서 내조해준 덕분이지. 도시락도 싸주고 또 종종 나 용돈도 주잖아.
오빠가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는 게 맞지. 1년 정도 더 두고 보고 내년에 시험 보고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번 한 해는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싶어서 폴더폰으로 핸드폰도 바꾸려고 해. 아, 그러면 아예 전화나 문자밖에 못하겠네. 그렇지. 나는 지금이라도 휴대전화 잘 안 쓰고 집중하면서 열심히 준비해보고 싶어. 자기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있어서 내가 폴더폰으로 바꾼 거야. 알지? 아마 없었으면 아예 사용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까지 마음먹었으니 내년에는 정말 붙겠는데?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해봐. 그렇게 남자친구는 정말 1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제가 봐도 공부에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고 저희의 데이트 장소는 항상 독서실 아니면 잠깐 만나서 저녁을 먹는 걸로 끝내야 했지만 본인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그때는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시험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그게 시간이 갈수록 잘 안 되더라고요. 매번 헤어지는 거 너무 아쉽다. 그냥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건 어때? 어차피 할 결혼이라면 나는 차라리 지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나도 생각을 안 하고 있진 않았는데 그거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지. 난 내가 결혼할 수 있을 정도로 자리를 잡고 떳떳할 때 하고 싶어. 나도 직장 다니면서 모아둔 돈도 있고 처음에 누가 크게 시작해 작게 시작하는 거지. 그런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시험 결과 보고 결정하자. 그리고 내가 근사하게 프로포즈 하고 싶은데 결혼 얘기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 일단 시험 준비 열심히 하고 결혼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내조를 해주는 건 결혼을 해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남자친구는 제가 고생하는 게 싫다면서 본인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떳떳할 때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직장에서 그리고 남자친구는 고시원에서 그렇게 지내며 서로 각자의 자리를 지켜가며 알콩달콩 연애를 할 수 있었어요. 물론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와 종종 만나는 시간이 저에게는 힐링이었거든요. 저에게 잘해주는 것도 좋았지만 사람이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의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니 멋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말대로 두 번째 시험을 기다려보기로 했죠. 태연 씨는 행정고시 준비한다 그랬나? 이번이 두 번째 시험이지? 근데 시험이 끝나도 연락이 없네. 혹시 떨어져서 연락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우리는 원래 그런 문제 숨기지 않기로 약속했거든. 떨어지면 떨어질 수도 있지 뭐. 근데 너는 언제쯤 태연 씨랑 결혼할 거야? 계속 시험만 기다릴 건 아닌 것 같고. 둘이 그래도 졸업하기 전부터 만났으니까 꽤 오래 만나지 않았어? 슬슬 결혼할 때가 되긴 했는데 아직은 오빠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주려고. 야, 너무 헌신하면서 잘해주지 마. 나중에 시험 붙어서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려 그래. 에이, 오빠는 그럴 일 없어. 지금도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고 오빠가 오히려 더 헌신적이야. 너가 몰라서 그래. 그래? 뭐 두 사람의 일이니까 뭐. 그나저나 행정고시 하니까 혜민이 알지? 걔도 시험 준비한다더라? 혜민이가? 걔도 공부 잘했잖아. 예전에 몇 번 연락했었는데 잘 지내나? 걔네 집안이 좀 빵빵해? 시험 준비도 엄청 편하게 하지. 매달 용돈 받으면서. 진짜 대단한 집인가 보네. 용돈까지? 뭐 너희 집에 비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걔네 집도 장난 아니더라고. 친구와 즐겁게 술자리를 가지긴 했지만 사실 친구의 말을 듣고 불안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저도 어느 정도 결혼에 관해 생각이 있는데 저만 조급한 것 같고 따로 남자친구는 이야기도 꺼내지 않으니 제가 너무 앞서갔다고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친구의 말을 들으니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요. 잡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는데 시험이 끝나고 온종일 연락이 안 되던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야, 왜 이제야 연락해? 시험 보고 나왔어? 자기야, 시험? 봤지. 술은 어디서 그렇게 마셨어? 결과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난 분명히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사실 행정고시라는 게 단기간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래도 나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자꾸 잘 안 되니까 내 모습이 초라해지는 것 같아서 너한테도 미안해. 나는 오빠가 행정고시에 합격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그냥 오빠면 되는 거야. 일단 오늘은 쉬고 다음에 이야기하자. 두 번째 시험을 잘 못 봤던 남자친구는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셨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오빠를 위로해 주었어요. 사실 행정고시 시험이라는 게 한두 번 본다고 해서 바로 붙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꾸준한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남자친구는 본인이 휴대전화까지 바꿔가면서 준비했는데,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날 남자친구를 만나 진지하게 다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봤는데요. 저는 사실 남자친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상관없었기 때문에 꼭 공무원이 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남자친구의 뜻은 확고했어요. 이번이 두 번째 시험이라서 선뜻 관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오빠가 너무 힘들다면 그만두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하지만 지금까지 공부해오는 것도 있고 한 번 더 준비해보고 싶은데 자기 생각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오빠가 뜻이 있다면 계속하는 걸 지지해줄 수 있지. 하지만 너무 힘들다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온 이상 이대로 안 하는 건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될 것 같아. 자기가 힘들겠지만 내가 성공하면 다 꼭 갚아줄게. 1년만 더 기다려줄 수 있겠어? 당연하지. 자기가 공부에 대한 뜻이 있다면 계속 해봐. 확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저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언젠가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에게 해달라고 하는 건 거의 들어주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남자친구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게 마음도 편했거든요. 그 뒤로도 저는 회사를 출근하고 남자친구는 독서실로 출발하는 게 3년 정도 되었을 무렵에는 이번 시험에는 꼭 붙을 수 있길 저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벌써 내일이네.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나는 오빠 응원하니까 열심히 보고 와. 당연하지. 우리 이번 시험 끝나면 내가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게. 지금까지 기다려줘서 고마워. 시험 잘 보고 와. 이번에는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 꼭 결혼하는 거다? 당연하지. 나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보고 올게. 저에게 프로포즈 하겠다고 하던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 이 사람도 저와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는 게 기뻐서 결과가 어떻든 결혼은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나이가 차기 시작했고 부모님들도 언제쯤 결혼할 거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시원에서 불편하게 지내는 남자친구가 걱정이 되어서 다시 준비하더라도 제가 내조를 해주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결혼은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기다리던 시험날이 되었고 자신만만하게 들어갔던 남자친구는 결국 세 번째 시험도 붙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자신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2달 뒤 결과가 나왔을 때는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는 저도 어떤 위로를 해주어야 할지 몰라 등만 토닥거려 주었는데 남자친구는 괜찮다며 이제 현실을 봐야겠다고 말해주었어요. 안타까웠지만 이런 경험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곧이어 남자친구는 저에게 결혼에 대한 뜻을 말해주었는데요. 자기 말대로 시험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건 아닌 것 같아.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준비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자기만 괜찮다면 나는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나도 오빠와의 미래 그리면서 내가 오빠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시험은 나중에 준비해도 되고 취업도 천천히 준비하면 괜찮을 거야. 오빠는 능력 있으니까.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 일단 양가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나도 일자리 한번 찾아볼게. 시험에 떨어진 건 아쉬웠지만 남자친구가 양가 부모님과 찾아뵈면서 인사도 나누고 취업에 대한 의지를 내세우니 저도 남자친구를 지지해주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학교 공부도 다 마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지 남자친구는 취업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예전보다 의지를 가지는 모습을 보니 저도 옆에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고시원에서는 나와도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오빠도 취업할 건데 고시원에서는 나오는 게 어때? 아, 그것도 괜찮지만 익숙해져서 나중에 우리 결혼할지 구하면 그때 나와도 될 것 같아. 그래도 되지. 그러고 보니까 오빠 고시원은 이름만 들어보고 근처도 못 가봤네. 아무래도 그렇지. 외부인 출입은 안 되는 곳이니까. 그래도 우리 곧 결혼할 건데 뭐가 문제야. 앞으로 더 많이 보면 되는 건데. 그치. 미래 생각하면 뭐 괜찮지.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에 부푼 마음을 안고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 두 분께서는 이미 남자친구를 알고 계셨어서 쉽게 허락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집도 한 채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집 갈 때라도 한 채 해가는 건 어때? 그럼 태연 오빠가 너무 부담스러워할걸? 안 그래도 이번에 결혼자금 때문에 고민이 많아 보이더라고. 괜찮다. 시험 준비하고 있었다며. 그동안 공부하느라 얼마나 했었을 거야. 내가 그동안 봐온 태연이는 믿을 만한 애니까 결혼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 집이 부담스러우면 식장 비용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니? 그건 그렇죠. 아빠가 아시는 곳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할까요? 최근에 생긴 곳이라 리모델링도 잘 되어 있던데. 나중에 상견례 이후에 두 사람이 다시 얘기해봐라. 네, 아버지, 그럴게요. 서로 양가 부모님께 이야기를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를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한동안 취업을 준비한다고 이야기했던 남자친구가 면접도 잘 보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다시 시험을 준비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취업이 더 어렵다고 하던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 왜? 요즘 연락이 잘 안 와? 이력서는 계속 넣고 있지? 아무래도 학교 공부도 마치지 않았고 내가 다른 경력이 없다 보니까 안 되나 봐. 그래도 잘 찾아보면 분명히 오빠를 알아주는 곳이 있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계속 준비하던 시험을 다시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시험 준비를 다시 하려고? 주변에 보면 5번도 넘게 시험 보는 사람도 있던데 이 정도 점수면 사실 조금만 더 해도 될 것 같거든. 아, 그래?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자기는 아마 공무원 준비 안 해봐서 말해줘도 잘 모를 거야. 그냥 간당간당하게 떨어졌어. 진짜 주변에서도 많이 아쉬워하더라고. 나도 그렇고. 저는 남자친구의 점수를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시험에 떨어진 사람에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깝다고만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몇 점을 맞았길래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나 싶었어요. 또다시 시험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말을 들으니 저도 그때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시험 이후로는 제가 생활비도 보내주고 고시원비도 종종 내주다 보니 금전적으로 또 지원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죠. 그럼 결혼은 어떻게 준비하려고? 결혼 준비하면서 나도 시험 준비 다시 해볼게. 오빠, 결혼 준비하면서 시험 준비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거 알지? 결혼하면서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조금만 넉넉하게 기간 잡고 준비하면 되지. 자기랑 결혼도 하고 싶고 시험도 준비하고 싶단 말이야. 오빠한테 부담이 오히려 많이 될 텐데 한 가지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아니야. 이번에는 꼭 붙어볼게. 결혼 준비도 열심히 하고. 화끈하게 남자친구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그게 가능할 일일까 싶었지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믿어주기로 했어요. 결혼 준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는 제가 더 많아서 남자친구에게 일정이 생기면 그때 미리 말을 해주겠다고 한 뒤 양가 부모님도 뵙고 왔습니다.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남자친구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했던 제 예상과는 다르게 결혼 준비에 대해서 남자친구도 협조적이었고 시험도 잘 준비해 나가는 것 같았어요. 만나서 근황을 나누던 중 시험을 준비하는 남자친구를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 친구 중에 혜민이라고 알지? 걔도 이번에 행정고시 준비하고 있다더라고. 아, 그래? 걔 공부도 잘했잖아. 경쟁자가 한 명 늘어났네. 걔도 2-3번 정도는 본 것 같던데 오빠랑 준비하는 기간도 비슷해. 아, 그래?
뭐 잘 준비하겠지. 뭐 그나저나 우리 상견례 식당은 어디로 할까? 내가 리스트 알아왔어. 시험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이런 것까지 알아봤어? 당연하지. 꿈에 그리던 자기와의 결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뭔가 급하게 말을 돌리는 느낌은 있었지만 저랑도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였고 오며 가며 인사만 나누던 사이라 그 뒤로는 딱히 이야기할 것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 준비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양가 부모님께서도 저희의 뜻을 따라주셨고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 정보를 얻으며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남자친구도 이번에는 굳게 마음을 먹었는지 연락도 잘 안 되고 항상 공부한 사진을 저에게 보내면서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갔는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본인의 일에 있어서 열정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제 행복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굳게 남자친구를 믿고 있었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진 일이 생겼거든요. 평소처럼 퇴근하고 쉬고 있는데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수민아, 너 지금 자? 내가 지금 로데오 나와 있는데 여기 너 남자친구 있는 것 같아서. 아니야, 태연 오빠는 잔다고 해서 내가 알겠다고 했는데? 그래? 내가 잘못 본 건가? 분명히 태연 오빠 같았는데. 아니야.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지금 나가서 뭘 하겠어. 그렇지? 게다가 여자랑 있었으니까 아니겠다. 내가 잘못 봤나 봐. 미안해. 쉬고 있는데. 잘 쉬고 다음에 얼굴 좀 보자. 친구의 말이 왠지 찝찝하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기럴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심을 더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얼마 뒤에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해주었을 때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오빠, 내 친구 지혜 알지? 걔가 얼마 전에 로데오에서 오빠 봤다더라? 나를? 어디서? 언제? 뭐야, 왜 그렇게 당황해? 진짜 밖에 나갔었어? 아니, 당황한 게 아니라, 난 당연히 공부만 하고 있는데 나를 봤다니까. 그래서 내가 오빠 다시 시험 준비하는 것 때문에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했거든. 그 뒤로는 별말 없었고? 무슨 말? 내가 아닐 거라고 하니까 그럼 본인이 잘못 봤던 것 같다던데? 그치? 그 친구가 잘못 본 거야. 그날도 내가 공부한 거 사진 보내줬잖아. 그때 당시에 문제 삼지 않았으니 지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하니 그 말을 믿었던 것 같아요.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 여자의 촉으로는 뭔가 이상한 게 있었는데요. 저도 그 당시에 결혼 준비로 바쁘고 남자친구가 보내주는 사진으로 안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은 안 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너무 풀어주고 있었던 걸까요? 사진은 매일 보내긴 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도 8년을 만나온 사람인 만큼 믿고 괜히 의심하지 말자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터치하진 않았어요. 의심은 계속되었지만 괜히 이걸 들춰봤자 저만 상처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평상시에는 결혼 준비도 잘 도와주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 그 뒤로는 또 신경을 쓰지 않던 중 친구랑 대화하다가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물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이번에 시험 다시 본다고? 그럼 결혼 준비는? 이번에 오빠는 행정고시 준비 다시 한다고 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지 뭐. 그 오빠도 진짜 대단하다. 너도 다른 면으로 대단하고. 그러면 계속 고시원에 계신 거야? 안 그래도 내가 이번에 집 구하면 합치자고 했는데 뭔가 반응이 미적지근하네. 오빠한테 매달 용돈도 주고 결혼 준비도 혼자 다 하는데 그러면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 괜찮아? 요즘 좀 힘들긴 한데 괜찮아. 근데 좀 뭐랄까 예전에 비해 싸한 느낌이 계속 드는데 혹시라도 오빠가 마음이 변할까봐 무섭긴 해. 우리가 적게 만난 것도 아니고 사실 예전에 네가 밖에서 오빠 만났다고 했을 때 물어봤거든. 근데 엄청나게 당황하더라고. 에이, 그건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결혼 준비 잘해야지. 친구의 위로에 괜찮아지긴 했지만 이전보다 연락하는 횟수나 만나는 날도 짧아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신경을 쓰면 계속 안 좋은 생각만 할 것 같아 결혼 준비에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남자친구도 지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용돈을 요구하는 주기가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제대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긴 한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야, 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혹시 용돈 좀 미리 줄 수 있나? 이번 달만 해도 벌써 세 번째인데 오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부담돼. 나 시험 준비하느라 잘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었는데 그 정도도 못해줘? 나중에 시험 붙으면 호강시켜준다니까. 아니, 오빠 그게 벌써 몇 번째인데. 이번에는 진짜 어려워. 아니, 이럴 때 남자친구 기살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너 나랑 결혼한다며. 미리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게 어려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욱하는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보내준 돈이 얼만데 저렇게 말하나 싶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게다가 시험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랑은 만날 시간도 없고 친구들은 만날 시간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 와서 저에게 사과하니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보답해준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니 시험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해에는 정말 시험에 통과하더라고요. 자주 친구들을 만나는 것 같았는데 제대로 한 달 정도 친구들을 만나지도 않고 저도 뜨문뜨문 만나며 저녁만 먹고 들어가더니 제대로 준비한 것 같았어요. 4년 동안 뒷바라지 해주며 이날만을 꿈꿔왔는데 저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는데요. 오빠 정말 축하해. 4년 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결혼식만 남았네. 전에 호강시켜준다는 말 이제 지켜야 한다. 시험은 내가 준비했는데 네가 왜 그렇게 신났어? 아니 기쁜 날이니까 오빠 축하해주려고 그런 건데 기분 상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너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그럼 오늘 축하 기념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 오늘은 좀 피곤하네. 친구들도 자꾸 오라고 난리고. 자기랑은 다음에 저녁 먹어도 되지? 그래도 나랑 같이 저녁 먹고 가주지. 나도 오빠 시험 합격한 거 많이 기다렸고 축하도 해주고 싶은데. 아니면 나도 오빠 친구들을 보러 같이 갈까? 거길 네가 왜 같이 가? 자기는 집에서 쉬고 있어. 내가 끝나고 보러 갈게. 알았어. 어쩔 수 없지. 잘 다녀와. 저는 바보같이 남자친구를 보내주었어요. 솔직히 시험이 끝났으니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겠지 하는 마음에 서운해도 참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남자친구에게 서운한 게 있어도 시험 때문에 그런 거겠지, 힘들었겠지 하며 정작 제 감정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시험에 합격한 뒤로는 얼마 남지 않았던 결혼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청첩장도 나왔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전해주어야 하는데 계속 회피하기 바빴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자친구 고시원을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김태현 씨 있나요? 아니요. 그 청년은 작년에 나갔는데 시험 붙은 거 아니었어요? 시험은 올해 붙었는데 작년에 나갔다고요? 네, 웬 여자랑 같이 와서 나간다고 짐을 싹 빼가던데. 네, 알겠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저는 그동안 남자친구 계좌로 용돈과 고시원비에 보태라고 돈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었거든요. 배신감은 물론 여자랑 같이 왔다고 하니 손까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기 시작했죠. 오빠,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친구들이랑 있지. 왜? 지금 바쁜데 나중에 통화하자. 오빠, 고시원 방 뺐어? 응. 돈 나가는 것도 아깝고 해서 얼마 전에 시험 붙고 뺐지. 내가 방금 사장님이랑 대화해보니까 작년에 뺐다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 그동안 내가 보내준 돈은 어디다 쓴 거야? 아니 지금 바쁘다니까 왜 전화해서 따지고 있어. 그리고 네가 거길 왜 가? 남의 사생활까지 왜 간섭이야? 우리가 남이야? 당장 다음 달에 결혼할 사이인데 남이라고?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서 한참 벙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 바로 카페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듣게 되었는데요. 남자친구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혜민이 네가 왜 오빠랑 같이 와?
네가 지금 보는 그대로야. 우리 사귀고 있어. 뭐라고? 지금 둘이 사귄다고? 시험 준비하면서 자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미안해, 너한테는. 그게 지금 8년 만난 사람한테 할 소리야? 야, 너만 기다린 게 아니라 혜민이도 내 시험 뒷바라지 해주면서 기다렸어. 착각하나 본데. 난 애초에 너랑 결혼할 생각으로 만난 것도 아니었고. 수민아, 미안해. 우리 대학 시절에 깊게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나도 사실 태연 오빠 좋아하고 있었어. 시험 준비하면서 서로 공감되는 게 있으니까 끌렸던 거고 넌 자주 만나지도 못했잖아.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으니 머리가 아파왔어요. 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친구였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8년을 만나왔던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을 줄은 몰랐는데 제 시간도 아깝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더 들어줄 필요 없이 헤어지면 되겠네. 내가 바라던 바야. 똑똑해서 그런가 말은 잘 통하네. 둘 다 붙어서 떨어지지 말고 잘 살아. 이 쓰레기들아. 뭐? 쓰레기? 너 지금 혜민이가 누구 딸인 줄 알고 그런 말 하는 거야? 너는 용돈이랑 고시원비 고작 그 정도였지. 혜민이는 내 집까지 구해주고 거기다 내 족까지 탄탄하게 했던 사람이야. 너같이 밥벌이 겨우 하고 사는 거랑 다른 사람이라고.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나 본데 내가 허덕이면서 사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거든? 내가 너한테 다 공개하지 않은 건데 단순히 씀씀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네. 이래봬도 내가 물려받을 재산만 100억대는 훨씬 넘어. 어느 집안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 기업이랑은 연관이 안 되었기를 바랄게. 말 다 했으면 간다. 예전부터 알았지만 거지 근성은 여전하네. 뭐? 100억대? 진짜야? 난 누구처럼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 안 쳐. 더 할 말 없으니까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아봐. 식장 취소 비용은 같이 부담해야 하는 거 알지? 청구할 건 따로 메시지로 보낼게. 솔직히 처음에 혜민이와 등장했을 때도 어이가 없었지만 집까지 구해서 둘이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남은 정까지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저는 대화를 하러 가기 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 혹시라도 흔들리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있는 정까지 다 떨어뜨려주니 홀가분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서 붙잡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청첩장을 나눠주었던 지인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파혼 소식을 알려주었는데요. 이른 부분에 있어서 칼같이 정리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마음 정리를 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도 예전부터 감정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물론 슬프긴 했지만 결혼을 하기 전에 저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다행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는 청구비가 폭탄으로 날아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다 보니 꽤 큰 곳으로 하려고 비싼 곳에 예식을 잡아두었거든요. 그만큼 취소하고 나서 손해를 본 금액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 둘씩 정리를 하다 보니까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는 좀 씁쓸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로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며 전화와 문자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흔들릴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손해를 본 금액만 문자로 보내주니 더 난리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진짜 미쳤었나봐. 그동안 뒷바라지 해준 건 넌데 잠시 한눈에 팔았어. 우리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거잖아. 이미 식장도 취소했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 아빠도 너한테 엄청 실망하셨던데. 돈 많은 사람 좋으면 혜민이랑 살면 되잖아. 아니야, 나한텐 너밖에 없어. 진짜야. 그동안 걔가 나한테 입에 발린 말로 계속 유혹했어. 그래서 그런 거야. 걔네 집이 돈 많다는 걸 알고 너가 접근했던 건 아니고? 그리고 자산이 있다는 얘기 듣자마자 나한테 붙는 거 보면 돈에 미치긴 미쳤구나. 박쥐도 아니고 이곳저곳 붙어 다니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 그리고 좋은 말 할 때 돈 보내. 손해본 게 얼만 줄 알면 너 기절하겠다. 내가 그동안 쌓은 정이 있어서 그나마 봐준 거라 그 정도지. 다 청구하면 그 금액의 절반도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우리 좋았잖아.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나 이제 공무원이야. 게다가 5급인데 이제 너 먹여 살릴 수 있어. 나 믿고 다시 잘 해보자. 미안한데 네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봤자 내가 달에 받는 임대료보다 훨씬 적어. 난 이 돈으로 평생 여유롭게 살 테니까 넌 너대로 잘 살아.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사람이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 조건 없이 남자친구를 사랑했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상처를 받은 만큼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에 친구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 친구가 발이 넓은 편이라 분명히 이 이야기가 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 파혼했어.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자리에 혜민이까지 데리고 오더라. 둘이 3년을 만났대.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대박이다. 너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지? 뺨 한 대를 못 치고 온 게 후회가 되긴 하는데 괜찮아. 걔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점을 몇 개 말해주니까 바로 표정 창백해지던데? 야, 혜민이도 그럼 돈 보고 만난 거네. 집도 구해주고 용돈도 줬다는데 나한테 쥐꼬리만큼 해줬다고 혜민이보다 못하다더라고. 잘 헤어졌다. 진짜 너가 그동안 헌신한 거 생각하면 내가 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다. 안 그래도 어떻게 복수할까 생각 중인데 뭔가 코를 제대로 밟아주고 싶단 말이지. 일주일 뒤에 동창회 있잖아. 거기에서 얘기해버려. 동창들은 니네 둘이 다 결혼할 줄 알아.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동창회 날을 기다리면서 관리도 열심히 하고 그날 가서 파혼 소식을 제대로 알리기로 했어요. 솔직히 제가 8년 동안 만난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았는데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만을 기다리며 미리 옷도 사두고 일부러 차를 바꾸려고 했던 시즌이라 남자친구가 꿈의 차라고 외치던 외제차도 하나 끌고 가기로 했어요. 그 정도는 해줘야 배가 아플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당일날이 되고 당시에 졸업했던 친구들이 많이 모였어요. 결혼을 축하한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말을 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안 올 줄 알았던 혜민이도 그 자리에 있어서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곧이어 남자친구도 도착했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평상시에 남자친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명품들을 다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을 보고 놀란 것 같았어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친구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데 저에게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자기 오늘 예쁘게 하고 왔네. 자기? 우리 헤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자기야. 어? 너네 헤어진다고? 다음 달에 결혼한다며? 헤어진 거 아니야. 다음 달에 결혼하는 거 맞고 우리가 좀 다퉈서 그래. 자기야, 아직도 많이 화난 거야?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손 치우고 다들 모인 것 같으니까 이제 이야기할게. 우리 파혼한 거 맞아. 니네가 시간 내서 와준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네. 니네가 가장 궁금해할 이유부터 설명해주자면 여기 있는 혜민이랑 태연 오빠가 눈이 맞아버렸지 뭐야? 제 이야기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혜민이는 얼굴이 빨개진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보였어요. 남자친구도 당황하면서 아니라고 해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니야. 나 쟤랑 인사만 하던 사이고 바람 피지도 않았어. 다 거짓말이야. 내가 시험 붙고 나서 신경 못 써준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그럴 줄 알고 미리 다 준비해왔어. 자기야, 내가 진짜 미쳤었나봐. 그동안 뒷바라지 해준 건 넌데 잠시 한눈 팔았어. 우리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 이미 식장 취소도 했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 아빠도 너한테 엄청 실망하셨던데. 돈 많은 사람 좋으면 혜민이랑 살면 되잖아. 아니야, 나한테 너밖에 없어. 진짜야. 그동안 걔가 나한테 입에 발린 말로 계속 유혹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제가 공개한 파일에는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고 틀자마자 친구들은 모두 큰 소리를 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와, 그럼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준 여자친구 버리고 지금 혜민이한테 갔다는 거잖아?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아니,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이 근처에서 태연이 본 거 같은데. 그럼 그때 수민이가 아니라 혜민이랑 있었던 거네? 군대도 기다려주고 다 했는데 어떻게 저러냐? 근데 혜민이네 잘 사는 집 맞아? 쟤도 학교 다닐 때 얘기 많았잖아. 허세 부린다고. 맞아. 계산할 때마다 사라지고 본인이 손다면서 우리가 다 냈잖아. 태연이는 제대로 알아보고 만난 건가? 그때부터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자 혜민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지 서서 나가려는 액션을 취하더라고요. 그걸 본 친구들은 혜민이에게 정말 사실이냐며 물어보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혜민이는 저를 향해 이야기했어요.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나 태연 오빠랑 만난 건 맞지만 수민이랑 헤어진 줄 알았어. 정말이야. 뭐 이혜민, 너 말 다 했어? 네가 그동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여기서 다 말해줘? 내가 뭘. 그리고 진짜 나쁜 건 오빠지. 양다리 걸친 건 오빠잖아. 뭐라는 거야. 너도 다 알면서 만난 거잖아. 저런 재미없는 애 왜 만나냐고 네가 더 잘해준다고 말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발뺌이야. 동창회는 두 사람의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모두 둘 다 똑같다며 혀를 차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와서 위로도 해주고 같이 욕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으니 뭔가 후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제대로 한번 먹였다는 건 확실했어요. 이제 모르는 친구들도 없을 거고 다들 두 사람을 피할 것은 분명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터뜨리고 나니까 속도 후련해지고 동창회를 정리하고 밖으로 나가니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네 속이 시원해? 당연하지. 니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아직도 멀었는데 그동안 만난 정이 있으니 이 정도인 거야. 내가 사과도 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까지 했는데 이렇게 내 인간관계까지 만쳐놓는 게 말이 돼? 그럼 반대로 너는 혜민이랑 바람핀 건 말이 되는 거고? 날 몇 년이나 속였는데 이 정도도 못하면 불공평하지. 진짜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고. 미안한데 너는 한 번이라고 생각하지? 몇 년 동안 날 속여가면서 받았던 돈, 결혼 준비하면서까지 바람핀 사람을 믿으라고? 행정고시도 패스한 사람이 그 정도 머리는 안 돌아가나 봐? 제 마지막 말을 끝으로 남자친구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저는 그대로 외제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엄마께서는 제 표정이 좋지 않으니 더 묻지 않으셨고 아빠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알아서 이 정도였지 결혼을 했으면 이혼 절차도 밟아야 하고 일이 더 복잡해질 뻔했네요. 동창회 뒤로도 남자친구가 종종 문자를 해오긴 했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비용의 절반을 받고 난 뒤로는 아예 차단을 해두었어요. 그리고 혜민이는 그 뒤로 동창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완전히 다른 친구들에게도 차단을 당한 상태라고 해요. 진짜 친하게 지냈던 절친들에게도 본인이 잘못한 건 없다며 우겼다고 하네요.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고 예전부터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제대로 알았다고 해요. 너 그때 나가고 나서 분위기 장난 아니었어. 그럴만도 하지. 들어보니까 예전부터 말이 많았다면서? 말도 마. 야, 걔한테 심지어 돈 뜯긴 남자애들도 있다던데? 게다가 거기에 걔 예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만나는 시기가 태연 오빠랑 겹치더라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 남자들끼리 주먹 다짐할 뻔했다니까? 와, 걔도 양다리였다고? 진짜 끼리끼리네. 그리고 알아보니까 걔네 집안도 뭐 없던데? 제대로 하고 있었던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당당하면 기업 이름이라도 말해달라고 했거든. 근데 걔가 입을 꾹 닫고 있으니까 나중에 전 남자친구가 말해줬는데 우리 하청기업이었어. 진짜 그 기업 딸이 맞대? 맞으면 그것도 문제인 게 그럼 그동안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알아봤을 땐 그 사장님 딸은 아니었고 회사 직원 딸이었대. 대기업 다니시는 건 맞지만 회장님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이 정도면 걔 정체 자체가 궁금하다. 도대체 어디부터가 거짓말일까? 평생 그렇게 살 거야. 그런 애들 허언증은 못 고치거든. 그 뒤로는 저도 물려받은 자산으로 그동안 일을 배우며 있었던 회사에서 독립해 한 회사의 CEO로 지내고 있어요. 정말 웃긴 건 새 신입사원을 뽑는데 혜민이가 지원했더라고요. 면접 볼 때 제 얼굴을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중간중간 제가 하는 질문에도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어 통쾌했어요. 그리고 동창들에게서 들려온 전 남자친구 소식도 들었는데요. 두 사람은 헤어지고 나서 동창생들 사이에서도 외면을 당하고 있다더라고요. 공무원 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다행히 저에게는 그 뒤로는 연락이 안 오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한다면 꼭 다시 되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예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번 기회에 전 남자친구가 진정한 인간관계를 배웠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사연에 빠지다에 제 부족한 경험담이나마 공유해 볼 수가 있어서 꽤나 기분이 좋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종이에 그림을 원대로 그릴 수 없었던 대신 상상으로 미래를 그렸던 10대 소녀 시절의 저는 풋풋한 감성과는 반대로 일찍이 돈벌이에 뛰어든 현실을 살고 있었어요. 그 시절이라면 가난했던 집집마다 공통점이 있었죠. 다들 못 먹고 사는 만큼 못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사남매 중에 둘째였던 저는 부끄럽고 안타깝게도 중학교에마저 진학하지 못하고 공장에 다녀야 했습니다. 엄마, 정말 나까지만 공장에 가서 돈 벌면 우리 영준이랑 영선이는 중학교 갈 수 있는 거 맞죠? 오빠나 나처럼 다니고 싶은 학교, 배우고 싶은 공부 이렇게 일찍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만큼 학업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아버지하고도 약속 다 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 맞아. 넌 왜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자꾸 캐묻니? 우리 집 장남하고 장녀만 미안하기 싫이 고생 좀 해주면 우리 집 차남하고 차녀는 실컷 공부시켜줘야지. 그럼 지들도 고마운 마음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너네한테 은혜 갚으려고 하겠지. 옆 동네 공장에 나가기 시작했던 제 나이 고작 14살이었어요. 그까지 푼돈이라 할지라도 저희 집안에는 너무나 소중한 액수였고 저는 그것을 벌면서 제 안에서 희망의 씨앗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 씨앗은 바로 제 동생들이었답니다. 저는 제 위로 2살 터울의 오빠가 있는데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15살 나이에 학업을 그만두고 돈을 벌러 일을 다니게 됐을 때 저에게 오빠가 그랬어요. 영미야, 비록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를 더 할 순 없지만 내일부턴 인생의 공부를 배우러 일을 다녀볼까 해. 그리고 나는 내가 내 인생의 공부를 배우면 배울수록 내 동생들이 학교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믿는다. 오빠, 공장에 돈 벌러 가는 거 맞지? 거기는 생활하는 곳도 있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집에 올 수 있을 텐데 오빠가 많이 힘들 것 같아서 걱정돼. 그리고 내가 또 걱정되는 건 나도 오빠 뒤따라서 금방 돈 벌러 공장에 다니게 될까 봐서야. 나는 영미 네가 되도록 그런 걱정 안 하길 바랬지만 너한테 괜히 희망 고문하지 않는 게 좋겠지? 그래, 네 말대로 내 바로 아래인 너 역시 돈을 벌러 나가야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영미야, 우리한텐 영준이랑 영선이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말자. 만약 네가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우리 동생들이 학교를 계속 다니고 공부로 성과를 낸다면 우리 집안 활짝 필 수 있어. 그거 잊으면 안 되고 우리는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 오빠가 제게 해줬던 듬직한 당부, 그것이 제 안에 남아서 안 잊혀졌죠. 저희 집안이 원래도 형편이 안 좋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7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때 전 재산을 다 날려서 형편이 몹시 어려워졌던 것이죠. 그 지인이라는 작자는 야반도주를 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바람에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긴커녕 그 어떤 분풀이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사기꾼들이 야반도주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네요. 순진한 사람들만 죽도록 손해를 보며 속에는 화병들을 안고 살았죠. 애석하게도 저희 집이 해당됐어요. 사라진 돈만 문제가 아니었고 믿었던 지인에게 당했다는 배신감과 전 재산을 다 잃었다는 허탈감으로 아버지는 심적인 방황을 시작하시면서 가족들과 점차 거리를 두셨어요. 식수가 다 같이 둘러앉아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 막내의 재롱을 보고 이랬던 순간들은 다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그런 시간을 가지길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더니 점점 술을 가까이 하셨죠. 고된 현장 노동으로 지치신 몸과 마음을 술로 달래시던 것이 습관으로 굳어지셨고요. 그러니 저희 남매에게는 술에 취해 계신 아버지보다 오빠가 실질적인 가장으로 느껴졌던 거였죠.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오빠의 등을 따라서 부지런히 걸으면 빛이 보일 거라고 저희는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어느 초겨울 오빠가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기계에 손이 끼는 사고였는데 병원에서 손가락 마디 하나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늘 긍정적이고 우직했던 오빠가 처음으로 좌절했어요. 여동생이 자기도 돈 벌겠다고 나선 건 이때였죠. 여동생은 꿋꿋했는데 제가 울었어요. 동생들은 공부를 끝까지 시키겠다는 게 제 목표였는데 그게 무너진 거였으니까요. 혼자 학교를 계속 다닌 남동생은 그 나름대로 부담감에 짓눌려 갔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중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겨울에 밖에서 술 드시고 주무셨다가 행인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는 떠나셨죠.
저체온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기운을 잃으셨고 저는 어떻게든 식구들에게 활기를 나눠주려고 애를 썼어요. 늘 밝게 웃으면서 힘을 냈고요. 저를 보면서 식구들이 기운을 얻길 바란 거죠. 그러나 제 속은 그렇지 못했어요. 외롭고 힘들었네요. 제 나이 21살, 고되고 지친 저를 어루만져줄 남자를 만났어요. 첫 연애였고 그에게 빠졌던 저는 연애에 목숨 걸다시피 했네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했고 자연스레 결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불러오는 배를 보며 제가 꾸릴 가정에 대한 행복을 그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잠결에 그 남자의 혼잣말을 듣고 말았죠. 이까진 년한테 내가 발목을 잡히다니. 임신이라는 수를 써서 나를 묶어도 화딱지가 나서 참을 수가 없네. 좁은 단칸방에서 그게 참 잘 들렸어요. 저는 애써 자는 척을 이어가며 서러운 눈물을 삼켰죠. 그 남자가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마주하기 무서워서 회피했습니다. 딸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지만 이후의 일상은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 딸이 2돌을 넘겼을 때 이혼했습니다. 그 남자는 홀가분하게 떠나버렸죠. 저는 이혼 딱지 붙은 여자가 돼버렸고 하필 그때 여동생은 드디어 사무 취업한 곳에서 요즘 말로 사내 왕따를 당하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가족의 기대를 받으며 부담감에 짓눌리느라 공부만 죽어라 하면서 대인관계는 못하던 남동생은 그런 성격으로 군대를 갔으니 만만하게 찍혀서 가혹행위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회에 다시 나온 남동생은 정상이 아니었고요. 다니던 대학도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자꾸만 불행이 덮치는 집안이라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는 딸만 보고 이악 물고 살았고 그러다 만난 상대가 바로 지금 남편이었습니다. 따스하고 저를 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었죠. 결국 저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남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이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모친만 계신다고 하길래 마음의 각오를 더 단단히 했었어요. 사남매를 홀로 키워내신 분이라면 보통 내공이 아니실 터였고 그만큼 힘들게 기중이 키워낸 막내 아들을 저 같은 조건에게 장가 보내실 것 같진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보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고 저는 긴장 속에 시댁에 당도하자마자 사남매 중에 첫째인 큰 신우를 마주쳤어요.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크게 훑어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더군요. 딸 있는 여자는 재혼하는 거 아니라는 말도 그쪽은 모르시나?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의도를 모르겠네요. 어지간히도 남자 밝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남자 없인 못 사나 봐? 딸 생각하면 쉽게 재혼 절대 못할 텐데 우리 엄마만 해도 그렇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였군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막내 동생을 파렴치한 갭으로 이미 낙인을 찍으신 거군요. 이런 누나가 세상에 어디 또 계실까 싶네요. 내가 언제 우리 막내를 파렴치한 갭으로 봤다는 거야? 다짜고짜 왜 사람을 함부로 모함해? 딸 생각하면 재혼 쉽게 못한다고요? 그 말씀 저희 딸이 나쁜 계부를 만날 거라는 전제를 깔고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셨다면 정확하게 반박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그 반박 성심껏 받아들일게요. 저는 큰 신우이의 무례한 언사에 가슴이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 들었고 그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서 냉정하게 맹점을 파고들었어요. 차마 반박을 못하겠는지 큰 신우는 분해서 미치겠다는 듯 표정을 잔뜩 구겼으나 입술만은 꾹 닫은 채였죠.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야만 했어요. 안방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시어머니께서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직감적으로 다 들으셨구나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낭패감으로 식은땀이 흐르려던 그때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현숙이 너는 간다고 말을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가고 있었어. 네 옳게 될 사람 괜히 들들 볶지 말고 넌 네 집에나 가봐. 엄마, 옳게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이런 애 딸리고 성격 더러운 여자 내 옳게로 받아줄 생각 없어요. 너는 어렸을 적에 잠자리에 들면서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자주 말을 했지만 어디 한번 아침이 안 온 적이 있던? 조금은 퉁명스러웠지만 아주 명확하고 호쾌했던 시어머니의 그때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네요. 저와 남편의 결혼에 큰 신우이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시어머니께서는 간단명료한 비유를 통해 알려주신 거였죠. 큰 신우이는 목이 빨개지더니 몸을 휙 돌려서 가버렸고 저는 시어머니와 독대를 했어요. 제게 나긋이 말씀해 주시더군요.
난 말이죠. 내가 남편 없이 자식들 키우며 살아봤기 때문에 그 입장 너무나도 잘 압니다. 홀로 자식들만 보고 살아온 길, 그 선택에 한 점 후회는 없지만 만약 지금 내게 남편과 사별했을 때 당시에 나를 향해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 지금 속으로 결심한 그 길, 네가 예상한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어렵다. 그러니 되도록 혼자 걷지 마라. 그리고 옆도 보고 가끔은 뒤도 돌아보면서 살아라. 앞만 보고 살다가 놓치게 될 것 너무나 많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해주는 건지 혹시 이유 알겠어요? 홀로 감내해 오셨을 모진 시간들, 그 뼈저리게 아픈 경험을 당신이 아닌 누군가가 똑같이 겪지 않길 바라시는 것이 시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저는 왜 시어머니께서 저라는 부족한 조건을 두고 기꺼이 고민을 해주셨으며 저를 따로 보자고 하셨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통해 당신을 투영해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알아챈 제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만 연신 끄덕였어요. 입술이 덜덜 떨려서 차마 감사하다는 인사말조차도 안 나오더군요. 큰 신우이의 무례함 앞에서 저는 냉철해졌지만 시어머니의 자비 가득한 포용 앞에서는 쪽도 못 쏴보고 눈물바람이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죠. 우리 막내 현석이 자기 형 누나들보다 아버지 사랑 못 받고 자라서 불쌍한 아이예요. 내 평생 아픈 손가락입니다. 당최 누구를 닮은 건지 성격도 무르고 순진하고 순수해서 당하기만 하고 살까봐 걱정되는 자식이고요. 그런 우리 막내 부디 잘 부탁할 테니 예쁘게 잘 살아봐요. 네, 그럴게요. 꼭 예쁘게 잘 살아 보이겠습니다. 저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 그로부터 3달 후에 아주 약소하지만 행복이 넘쳤던 저희만의 특별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양가에서 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 왔습니다. 넓은 정원이 딸린 식당 하나를 시어머니의 지인분께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대여를 해주신 덕택에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렸고요. 의자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믿었는데 하객이 하도 많이 와서 부족했어요. 결혼식 다 끝나고 사흘 뒤였나 작은 시누이가 새침하게 저를 향해 말했어요. 저기 올케, 솔직히 쥐뿔 잘난 것 하나 없는 데다가 애까지 달렸다고 하길래 나는 올케의 존재가 괜히 주는 거 없이 싫고 미웠거든? 그런데 형식만 차리려고 진행한 결혼식에 사람이 많아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걸 보고 내가 너무 신기하더라. 이 정도면 올케를 내가 반쯤은 인정해줘야겠구나 싶어지지 뭐야? 올케 생각은 어때? 아,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형님 좋으실 대로 하세요. 반쯤 인정해 주시든 반에 반쯤 인정해 주시든 그건 형님 마음이니까요. 이내 제 반응에 작은 시누이는 얼어붙었고요. 제가 본인에게 굽신거리면서 반쯤이라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길 원했던 모양이었는지 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 되어서는 저를 한껏 째려봤었죠. 사람 좋은 남편은 자기 가족 얘기를 나쁘게 하는 걸 기피했기 때문에 저에게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딱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윗 형제들이 온순한 막내를 억누르고 이용해오며 살았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형제들이 제 안에서 살갑게 느껴지질 않았네요. 감사하게도 축의금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온 덕분에 저희 부부는 가난한 출발보다는 단란한 출발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정식으로 아빠가 생긴 것에 저희 딸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남편과 딸은 쿵짝이 잘 맞는 부녀지간이라 제가 보고만 있어도 흐뭇했답니다. 그런데 사람 직감이라는 거 참 무섭더군요. 맞아도 너무 잘 맞아서요. 아주버님이 남편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였죠. 야, 현석아, 너 내 친구가 이번에 공장 차리는 거 알고 있지? 뭐 몰랐다고? 그럼 지금 내가 얘기해 줄게. 임마, 지금이라면 공장 설립에 자그마한 투자 한 가지를 한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수익을 계속해서 공유받을 수 있어. 아예 지분을 얻게 되는 거라고. 너도 이제 결혼해서 네 가정이 생겼으니 수입원을 하나 더 파놔야 되지 않겠냐? 넌 임마 특이한 경우라서 결혼하자마자 아내뿐 아니라 딸까지 바로 생겼잖아. 2배로 돈줄을 생각해야지, 안 그래? 아주버님은 온갖 감언이설로 남편을 꿰어냈죠. 남편은 고민하면서 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저는 탐탁지 않았으나 이미 남편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운 게 보였어요. 저는 이때 머릿속으로 제 아버지가 옛날에 지인에게 사기를 크게 당하셔서 저희 집이 쫄딱 망하여 힘들게 살았던 전적을 떠올렸죠.
하지만 이미 마음이 기운 남편을 보면서 저도 자꾸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에이, 설마 형제간인데 자기 동생 뒤통수를 치진 않겠지. 좋은 기회니까 알려주신 걸 거야. 저희 남매만 보더라도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힘든 일들로 다사다난했지만 늘 우애가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본인 뜻대로 하라고 해줬어요. 몇 주 뒤 아주버님은 연락 두절이 됐습니다. 댁에 찾아가 봤지만 흔적도 남지 않은 상태였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사태에 놀라서 남편과 저는 당연히 시댁 식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상황을 알아차린 큰 시누이는 저희가 본인에게 도와달라고 할까봐 시댁의 발길을 딱 끊고 연락도 안 받았죠. 그리고 작은 시누이는 저희를 비웃었어요. 당하는 사람이 나쁜 거지. 그러길래 왜 오빠 같은 비열한 작자를 믿고서 그런 황당한 투자 얘기를 들어준 거야? 두 사람 다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네. 이런 바보들에겐 도와줄 돈 한 푼도 없으니까 괜히 나한테 손 벌릴 생각들 하지 마. 누나, 너무 그렇게 냉정하게 나오면 나 진짜 섭섭해져. 이번에야말로 형이 제대로 된 돈줄을 알아왔다고 한번 믿어봐도 좋다고 나를 설득했던 건 누나였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래? 설득한 내가 잘못이니? 넘어간 네가 잘못이지. 저는 작은 시누이가 뒤에서 남편을 설득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저희 부부의 축의금을 노리고 작당하고서 한탕 친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으나 심증일 뿐이었죠. 저희 부부가 현금으로 융통할 수 있었던 모든 재산 1,000만 원. 당시 저희에겐 엄청난 거금이었어요. 그게 날아갔고 범인은 남편의 형이었으니 속이 문드러졌죠. 특히 남편은 배신감과 죄책감이 뒤섞여서 어쩔 줄 몰라 했고요. 그때 저희 부부를 호출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얼마 되진 않는다만 그건 내가 바리바리 쌈짓돈 따로 모아온 거야. 이걸로 숨은 쉬면서 지내라.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면목 없습니다. 현명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 하는데 걱정만 끼쳐드리고 있네요. 죄송해요. 네가 나에게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부모가 나서는 게 도리인걸. 못난 형을 둔 죄로 우리 현석이가 피해를 봐서 마음이 아프구나. 시어머니께서 내어주셨던 돈 귀중한 300만 원 앞에서 저는 감사하고 죄송한 인사를 올렸으나 옆에서 남편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을 뿐 그때 한마디도 못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속이 말도 못하게 복잡했기 때문이겠죠. 돈도 그렇지만 형이 동생에게 사기를 쳐서 잠적까지 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기가 막혔는데 남편도 이 점 때문에 힘들었나 봐요. 며칠 사이 수척해진 낯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해왔죠. 내가 살면서 형 그리고 누나들한테 당하면서 이것저것 손해본 게 많았거든. 하지만 내가 막내니까 감내해야 할 것 같아서 많이 참아왔어. 내 성격도 물러서 솔직하겐 매번 따질 용기나 재량도 없었고. 하지만 이젠 달라질 거야. 난 처자식이 있는 몸이고 형이나 누나들보다는 내 처자식이 무조건 우선이니까 미친 듯이 일해서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볼게. 나 믿어주라. 의연해 보이는 남편의 기색은 처음 보는 것이었기에 저는 놀란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여줬죠. 성공해서 저와 딸을 반드시 호강시켜주고 시어머니께 번듯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남편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사니까 저도 자연히 그 분위기를 따라가게 됐어요. 이런 부모 아래서 딸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자기 할 일을 딱딱 맞춰서 하는 아이가 되어갔고요. 따로 그러라고 가르치지도 않았건만 저와 남편을 보면서 자기가 따라가더라고요. 이래서 어린아이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고 하나 봐요.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게 신기했네요. 남들이 보면 어땠을지 모르겠으나 저희끼리는 무척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무엇 하나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없었고요. 서로를 의지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사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인생은 원하는 방향으로 쉬이 흘러가주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며 누구보다도 소박하고 성실한 성공을 꿈꿨던 남편은 주말임에도 거래처 사장에게 잘 보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등산을 따라 나갔다가 산에서 실족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건 늦지 않았으나 하필이면 머리를 다쳤습니다. 병원까지 어떻게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쉬지 않고 중얼거리며 남편이 무사히 깨어나기를 눈물로 기도했단 사실만이 분명하게 남아있죠. 그러나 야속하게도 남편은 나흘을 버틴 뒤 세상을 떠났어요. 1년간의 연애, 3년의 결혼 생활,
제 인생에서 남편과는 4년을 조금 넘게 했을 뿐이었는데 마치 제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친정 식구들은 다 저를 걱정했죠. 그러나 시댁 식구들은 다 절 원망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게 호의적이셨던 시어머니의 외면을 처음 받고서 저는 망연자실했죠. 남편 없이 살 여자 팔자가 있는 건데 내가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애미가 우둔해서 자식이 죽었구나. 남편 없이 살 팔자의 여자를 이 아둔한 내가 허락하는 바람에 아유, 우리 현석이 불쌍해서 어떡하노. 아무 죄 없는 우리 현석이 최고로 착한 우리 막내야. 엄마가 너무 미안하구나. 시어머니께서는 가슴을 치며 우셨고 시누이들은 눈빛을 째리면서 저를 죽일 것처럼 쏘아봤어요. 참고로 남편의 소식에 잠적해서 두문불출했던 아주버님께서도 모습을 드러내셨는데요. 그때는 워낙 경황이 없고 제정신이 아니라 차마 짚고 넘어가지 못했는데 아주버님께서 금방 나타나셨다는 것은 시누이들 중에 누군가가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됐죠. 혹은 2명 다일 수도 있고요. 가증스럽게도 아주버님께서는 눈물을 훔치시며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셨죠. 그러면서도 영정 앞에서나마 미안하다 소리는 입에 안 올리셨고요. 너를 보면 우리 현석이가 생각나고 내 잘못이 생각나니 앞으로 너를 내가 차마 보면서 살 순 없겠다. 너도 이해하지? 어머님, 그 심정 제가 감히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앞으로 어머님이 어찌 지내실지 제가 그 걱정이 돼서 영영 곁을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려요. 네가 왜 걱정을 하니? 내 걱정을 하고 내 곁을 지킬 내 자식들이 있는데 내 막내 아들 잡아먹은 주제에 입속에 혀처럼 굴지 말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제 남편과는 결이 달랐던 성정이 좋지 않고 효심마저 얕아 보이는 시누이 둘, 아주버님 하나, 그 곁에서 과연 시어머니께서 외로이 지내시지 않고 잘 추스르실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그런 티를 낼 수가 없었죠. 막내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격양되어 있는 시어머니께 제가 그 어떤 말씀도 더 드릴 수가 없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멀리 가서 살겠습니다. 2번 다시는 얼굴 비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영영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인사 한 번만 드리러 올게요. 제가 조용히 말씀을 드렸을 때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로 지켜보고 있었던 작은 시누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더니 제게 다가와서 제 뺨을 갈겼죠. 또 오긴 왜 와? 오지마, 불길하니까. 우리 언니가 너 처음부터 별로라고 기가 드세서 재수 없다고 했을 때부터 사실 난 알아봤었어. 네가 불운한 존재라는 걸. 저는 맞은 뺨을 부여잡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의 씁쓸함을 느낀 제가 꾸벅 목례만 드리고 시댁을 벗어났었죠. 보름 후 저는 이사갈 정리를 다 끝내고 망설임 끝에 시어머니를 찾아뵀어요. 수척하게 기력이 쇠하신 시어머니께서는 그럼에도 제게 손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반지 2개를 건네셨어요. 은색의 반지들을 보며 제가 영문을 몰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죠. 시집 오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웃들에게 못된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잃었었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있는 거 다 팔았어야 했지. 오죽하면 시집 오면서 지어온 이불마저 다 팔았을까. 그러다 딱 하나 시집 오면서 내가 장만했던 것들 중에 유일하게 팔지 않고 남아있던 것이 바로 비녀였어. 이제는 머리에 달지 않는 그 비녀로 만든 거야. 이거 너 주마. 지난 짧은 기간이나마 서로 좋은 인연을 맺었던 것에 대한 증표로 삼고 남은 인생 잘 살거라. 설마 시어머니께 그런 과거가 있었을 줄이야 상상도 못한 것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결혼 직후 사기를 당하셨던 것마저 저와 일치할 수가 있는지 묘한 씁쓸함이 저를 휘감았네요. 보름 전과는 다르게 저를 향한 원망의 화살을 어느 정도 거두시고 상태가 갈무리 된 시어머니께서는 고요해 보이셨고 또 벌써부터 외로워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손바닥 위에 있는 반지를 2개를 가만히 보다가 1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1개만 가져가겠습니다. 증표라는 건 서로가 나눠야 의미가 확실하니까요. 그동안 감사했고 많이 죄송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시어머니를 다시 쳐다보지 못하고 얼른 돌아섰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남동생이 일 다니면서 자취하고 있었던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야 엄마가 남동생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실 것 같았고 그곳이 친정으로 가기도 용이한 위치였고 딸이 학교 다니기에도 적당한 동네였기 때문이었죠. 결과적으로 아주 잘한 선택이었어요. 저희 딸은 진심을 다해 따랐던 아빠가 한순간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것으로 심적인 방황을 겪고 있었는데 그런 자기 조카가 가엾고 눈에 밟힌다면서 남동생이 주말마다 시간을 내줬어요. 공부머리가 좋은 남동생은 딸에게 여러 과목을 지도해 줄 수 있었죠. 그러면서 남동생 역시 좁은 대인관계 속에서 획일적인 일상만 보내고 있었던 것을 조금씩 탈피해 나갔고 시간이 좀 더 지나자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누나가 나랑 근처에 살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결혼할 수 없었을 것 같아. 누나가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속 잘해보라고 나를 부추겨줘서 내가 결혼까지 한 거야. 다 누나 덕이니까 앞으로 내가 누나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잘 살게. 결혼 직전에 남동생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 순간 남편과의 결혼이 떠올라서 울컥해버렸어요. 저와 남편도 결혼하면서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다짐을 했던 게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죠. 애써 제 가슴속에 잠재우며 살아왔지만 저는 남편은 1분 1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떠올리기만 해도 애달픈 제 남편을 오래간만에 남동생의 결혼식 전에 마음껏 회상해본 저는 시어머니께서 주신 반지도 서랍장 구석에서 꺼내봤답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엄지에만 낄 수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껴보니 검지에 맞더군요. 그때부터 반지를 계속 꼈어요. 강박적으로 끼려고 한 건 아니고 너무나도 그냥 익숙해져 버려서 제 손가락에 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수더분한 새언니를 만나서 조용하게 엄마 모시고 사는 오빠네 어려운 자영업을 이어가느라 힘든 판국이지만 마음씨는 따뜻한 제부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동생네 그리고 새 쌍둥이가 태어나는 바람에 온통 정신이 없으나 단출한 일상을 이어가는 남동생네 이렇게 제 친정 식구들은 각자 아무도 부유하지 않지만 서로 화목하기에 그것이 행복이라 말하는 삶을 이어갔어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저희 딸 커가는 거 그것 하나만 낙으로 삼고 살았고요. 사실 주변으로부터 아직 괜찮은데 재혼하지 이런 권유를 몇 번 들었어요. 하지만 전혀 생각이 없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면 저에겐 남편이 있었고 소식 한번 전하지 않고 살지만 저에겐 시댁이 있다는 것을 제 손에 끼워진 반지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고 어느새 저희 딸이 대입 입시로 씨름하는 수험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날짜상으론 분명히 초가을인데 이상하게 한여름처럼 갑자기 더워졌던 날이었어요. 우리 귀여운 새쌍둥이 조카들이 죄다 아토피인지 하는 피부염에 걸려서 작년부터 고생 중인데 날이 시원하면 그나마 낫다고 하던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더워서 조카들 또 가렵고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괜히 속상하네. 그런 걱정을 하면서 제가 떡집에 출근을 했죠. 시내 초입에 있는 떡집은 저보다 딱 10살 많으신 여자 사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둘이서 운영을 했습니다. 원래는 사장님이 사촌 두 분과 차려서 운영을 하셨다가 그 두 분과 크게 싸우시는 바람에 틀어져서 혼자 맡게 되신 거였어요. 그러다가 직원을 뽑으셨는데 그때 조건이 초보여도 좋으니까 의견 내세우지 않으실 분이었답니다. 제가 그 공고를 직접 보고 간 건 아니었고 이웃의 애기 엄마가 저에게 그 자리를 알려줘서 지원한 것이었죠. 애기 엄마가 그 떡집 단골이었거든요. 떡이 대단히 맛있다거나 장사가 상당히 잘 된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안 바쁘니까 저 같은 초보의 일손만 보태도 운영이 됐던 것이죠. 그나마 운영 비결이라 함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며 사랑방처럼 시간을 보내다가 떡 2팩씩 사가는 것이었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는데 대화를 이어가시던 한 손님이 문득 제 손을 빤히 보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라? 나 얼마 전에 딱 그렇게 생긴 반지 봤는데 무늬 들어간 것도 좀 특이하고 반지 자체가 생긴 게 투박해서 뭐 이런 반지가 다 있나 했구만 여기서 또 보네. 혹시 유행인가? 네? 이렇게 생긴 반지를 보셨다고요? 똑같은 거요? 이거 시중 제품 아니라서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어디서 보셨어요? 내가 장구 치는 거 배우러 다니잖아. 가끔 요양원 같은 데로 무료 공연도 가는데 거기서 봤어요. 내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공연 보면서도 호응 없이 조용히 앉아있는 할매가 기운 없는 기색하고는 영 딴판으로 반지를 떡 끼고 있길래 유심히 봤다니까요. 뭐라고요? 요양원이요? 그럴 연세가 아직 아니신데 어떻게 그런...
거기가 어디예요? 이 반지 낀 분 계신다는 요양원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어요. 살면서 내내 한번 연락드려야지, 찾아뵈어야지. 근데 내가 그래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저는 시어머니를 제 안에서 잊은 적이 없었어요. 잘 살고 계신지 궁금할 때가 태반이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근황을 접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당장에 요양원으로 찾아간 저는 도착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요양원 앞들에 나와 계신 분, 덩치가 왜소하고 기력이 없어 보이시는 그분은 바로 제 시어머니셨어요. 그리고 옆모습이 정말 세상 떠난 제 남편과 많이 닮으셨더군요. 씨도둑은 못한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그때 깨달았네요. 남편을 연상시키는 시어머니께 저는 조심스레 다가갔고 이내 그분도 저를 보셨어요. 네가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니? 설마 나 말고 따로 여기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왔을 것 같진 않고. 어머님은 여전히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군요. 그런데 모습은 왜 이렇게 여전하지 않으세요? 살이 왜 이렇게 빠지셨어요? 그리고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어머님 자식들은 뭐 하길래 어머님이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계신 거냐고요?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말을 뱉고 말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멋쩍은 미소만 지으셨어요. 다른 손가락에는 헐렁한지 엄지에 그 반지를 끼고 계시는 모습에 눈물이 고였죠. 요양원 직원분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린 후 시어머니와 따로 시간을 더 가졌어요. 사실 설명을 다 듣지 않아도 시어머니의 그 씁쓸한 미소 하나만으로 저는 짐작이 됐어요. 너무 잘 맞아서 무서운 바로 그런 종류의 짐작 말이에요. 남편의 형제 셋은 멀쩡히 잘 살아 있었지만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렸더라고요. 그건 버렸다는 표현이 맞았어요. 5천만 원도 채 안 되는 시어머니께서 사셨던 그 집은 이미 팔렸고 그 셋이 돈을 나눠 가졌더군요. 어머님, 그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님께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것도 아닌데 요양원이라뇨. 어떻게 그걸 다 참고만 계셨어요. 왜 그냥 따라주신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무래도 내 인생에 가족복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선 그냥 다 내려놨지. 나도 일찍이 남편과 사별해서 주변으로부터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는 억울한 손가락질 당해놓고서 내가 당했던 그 아픔을 잊고 너에게 비난했던 죄, 그 죄값 받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도 했었지. 죄라니요,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자식 잃은 부모가 어떻게 이성을 유지해요. 어머님께서는 그때 저 충분히 원망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마지막엔 제가 얼굴 뵙고 갈 수 있도록 다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반지도 주셨었고요. 그러니 어머님은 저에게 지으신 죄 없어요. 오히려 제가 갚아야 할 은혜만 주신 분이에요. 어머님, 저는 이렇게 제가 이곳을 오게 된 게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모실게요. 부디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저는 고민 없이 말씀을 드렸고 몹시 놀라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제 단호한 표정을 보시고는 차마 거절을 하지 못하셨어요. 수험생이었던 제 딸, 제가 조심스레 상황을 알려줬더니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과정에서 요양원을 통해 큰 시누이와 연락이 닿았고요. 옳게, 그동안 남자 새로 만나서 살림이나 차리고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우리 엄마를 모시겠다니 뭔 바람이 불어서 지랄 떠는진 모르겠지만 우리 남매한테 그걸로 돈 뜯어낼 작정이라면 씨알도 안 먹힐 거란 건 내가 미리 말해둘게. 어머님 모시는 것을 빌미로 돈 뜯어낼 생각. 와, 저는 그런 발상은 해본 적도 없는데 대단하시네요. 사지 멀쩡하시고 정신 또렷하시고 아직 정정한 연세인 어머님을 요양원에 억지로 모셔다 둔 자식의 입에서 나올 소리로는 들립니다. 이 망할려는 처음부터 느꼈지만 비꼬는 솜씨가 은근 일품이네. 야, 네가 우리 엄마 처리해준다니까 고마워서 내가 더 이상 말은 안 얻는다. 알았냐? 앞으로 연락하지 마. 친자식들이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철이라는 표현에서 정신이 아찔해졌네요. 하긴 성격 온순했던 막내 동생을 등쳐먹고 우습게 여겼던 형제들이었으니 애초에 그 인성은 더러웠던 거겠죠. 저희 집에 오신 첫날 밤 시어머니께서는 제 남동생 부부가 과일을 살리고 인사를 온 것에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저희 엄마와 통화를 하셨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 통화가 끝난 후에 한참 생각 많으신 얼굴로 미소를 짓고 계셨죠. 그러더니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다른 복은 몰라도 며느리 복은 있는 것 같구나. 그리고 네가 다른 복은 몰라도 네 가족 복은 타고났구나. 서로를 위하며 아끼며 살아왔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어. 부디 너와 피를 나눈 사람들 모두에게 복이 가득하길 내가 빌어보마. 요양원에서 생기를 잃어가던 날 꺼내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제 속이 시원하게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엄청난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제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났으니까요. 오빠랑 새언니가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살던 그 집이 재개발 특수를 맡게 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모두가 어안이 벙벙했는데 돈 욕심 부리면서 오래 버틸 생각이 오빠에겐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집값보다 2배가 뛰었던 시점에 그냥 팔아버렸죠.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이득이었고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빠네가 그 집을 나온 이후 재개발 진행이 지지부진하게 되어서 남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손가락만 빨며 지냈답니다. 오빠네는 이사를 전세로 갔고 남은 돈으로는 과감하게 다른 집을 구입했어요. 이때 여동생과 제부가 있던 돈 털어서 도움도 줬고요. 그런데 이 구입한 집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은 거예요. 아니, 대체 거기 집값이 왜 그렇게 오른 거지? 난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당최 모르겠는데. 더 오른다고 하지만 그런 욕심까진 안 부리련다. 그냥 지금 팔련다. 오빠가 고심 끝에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새언니도 욕심 더 안 부리고 동의했죠. 심지어 그거 팔아서 여동생과 제부에게 돈을 다 줬어요. 저나 남동생네는 욕심 안 부리고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여동생 부부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었거든요. 여동생이 눈에 불을 켜고 성공 다짐을 하더니 놀라운 결과를 냈어요. 장사가 그냥 대박도 아니고 초대박이 터진 거예요. 여동생과 제부 지원하에 남동생네가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내면서 새쌍둥이 조카들의 피부가 엄청 좋아졌죠. 그 덕분에 남동생 부부가 얼마나 웃음꽃이 폈나 몰라요. 제게도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일하던 떡집 사장님이 갑자기 집안 사정상 멀리 거주지를 옮기게 되시면서 제게 그 떡집을 넘겨주신 거예요. 얼떨결에 사실상 공짜로 저는 모든 것을 이어받게 됐어요. 문제는 제가 철저히 보조로만 일을 하고 판매만 했을 뿐 떡을 만들 줄 몰랐다는 거죠. 여기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제 시어머니셨어요. 왕년에 자식들 위해 돈 벌러 안 해보신 일이 없었던 시어머니께서는 심지어 떡도 만들 줄 아셨고 기계에 대한 이해도 높으셨으며 현재 떡집 운영 중인 지인도 두고 계셨어요.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은근 발이 넓으셔서 저랑 남편 결혼할 때도 식장을 알아봐 주셨었죠. 이런 대단하신 분이 폐륜적인 자식들을 잘못 두셔서 요양원에서만 사실 뻔했다니 모골이 송연했네요. 떡집 하시는 시어머니의 옛 지인분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것저것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게 애초에 떡집 일자리를 소개해줬던 이웃 애기 엄마가 인터넷을 잘하더라고요. 그걸로 제가 이어받은 떡집을 홍보해줬어요. 저는 컴퓨터고 인터넷이고 이런 거 잘 몰랐으니까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 싶었는데 엄청났습니다. 과장을 좀 보태자면 문전성시였어요. 또 정말 놀라운 사실이 이건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게 서울소재대학에 턱걸이로 들어갈까 말까였던 성적을 지니고 있었던 제 딸이 수능에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소위 스카이라고 불리는 3대 명문대 중인 한 곳 연세대학교에 제 딸이 당당히 입학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와 오빠가 그때 어찌나 좋아하던지 명문대생 나왔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딸은 공로를 시어머니께 돌렸어요. 할머니, 이건 제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요. 전 이상하게 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신 이후로 모든 일이 순식간에 다 잘 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저희 집 엉킨 실타래를 할머니가 쫙 풀어주신 느낌이랄까요? 딸의 애교 섞인 말을 들으며 저와 시어머니는 한박 웃음을 지었죠. 서로 마주보면서 말이에요.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던 때 반대편에서는 불행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제 아주버님 되시는 그 작자 말입니다. 결국엔 사기죄로 재판까지 갔다가 감옥 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알았네요. 아주버님이 전과 팔범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큰 신우는 결혼한 자기 아들이 바람 피워서 뒷목 잡았고요. 그냥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20살짜리 보육원 출신 어린 여자애하고 눈이 맞았고 그 여자애가 임신을 했다네요. 이혼 소송이니 위자료니 친자검사니 하는 말들이 지저분하게 오가서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너무 속상했던 탓일까요? 큰 신우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외제차를 들이박았어요.
그 와중에 작은 시누이는 명품 짝퉁들을 진짜라고 속이면서 인터넷에서 팔다가 제대로 적발당해서 난리가 났고요. 작은 시누이 막내딸은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대요. 사유가 유부남 상사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죠. 막내딸 본인이 결혼 준비 중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황당합니다. 당연히 파혼당했고 상사 아내로부터 소송도 당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시누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읍소를 해대는 바람에 알게 됐습니다. 큰 시누이가 오열부터 하더군요. 수리비만 지금 1억이 넘어 1억이. 1억인 이 집 개 이름인 줄 알아? 저기 올케.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저를 대뜸 찾아오신 것도 놀라운데 돈 얘기 꺼내시니까 더 놀랍네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사니까 제게 돈을 주셔야 하는 입장 아니세요? 돈을 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올케,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나 정말 힘들어서 그래.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엄마, 제발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형편 괜찮게 사는 며느리에게 우리 딸들 좀 도와달라고. 그거 한마디 하시는 것도 어려우세요? 뻔뻔하게 시어머니를 향해 그런 부탁도 하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저 피식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는 깔끔하고 차가운 반응에 시누이들은 넋이 나가버렸고요. 이내 저와 시어머니 앞에서 천천히 무릎들을 꿇었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입술을 떨며 말했죠. 우리 남매는 몽땅 개박살이 났는데 올케는 잘 지낸 게 신기하네. 우리 엄마 신수가 화나신 걸 보면 잘 모신 것도 알겠어. 이왕 잘 살고 있는 김에 우리 엄마도 잘 모셔준 김에 우리까지 응? 어떻게 건사 좀 해주면 안 될까? 네, 안 되겠어요. 전 여러분과는 다르게 어른 말씀 잘 듣고 공경하자는 주의라서요. 어머님께서 자식들을 용서 안 하시겠다는데 제가 감히 뭐라고 주제넘게 나서서 도와드릴 수가 있겠어요. 시누이들은 제 말에 눈물을 줄줄 흘리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냉담하게 자식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지난 세월 당신께 행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시누이들은 통곡을 하며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네요. 시어머니께서 후련하게 소감을 밝히셨어요.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봐야지만 제대로 교훈을 얻을 종자들이 바로 내 자식들임을 내가 옳게 알지 못하고 살아왔으나 이제는 내가 바로 봐야겠지. 시어머니께서는 그 셋이 정신 차리고 인간 될 방법은 고통을 겪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다고 하셨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남편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말이죠.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와 성공적으로 떡집을 이끌어가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다른 분께 넘기고 손 털었어요. 권리금으로만 무려 1억 2천을 현금으로 받았으니 아주 좋은 장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운이 따라줬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 역시 모두 일이 줄줄 잘 풀려서 늘 웃으며 살아왔고요. 인생이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희극과 비극의 교차로 그 가운데서 늘 스스로를 잃지 않으며 사는 것이 최선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요.